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박은정이라고 해요. 어느새 제가 나이를 이렇게나 먹게 된 것인지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으니 지난 세월이 새삼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은 하얗게 빈 화면이 가득하지만 지금부터 여기 한가득 제 이야기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긴 했어도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별 볼 일 없이 사는 중년 여자가 되어 숨은 듯 살았는데 그런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결심도 하게 된 거예요. 전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이 흐르는 것에 맞춰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진 못했어요. 그래도 그만하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갑자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죠. 제가 어려서 부모님께서 제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거나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것 같은 걸 들으면서 이리저리 귀동냥으로 짐작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쉽지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시한부 판정 같은 걸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수술도 안 하셨고 병원에도 자주 안 가시고 거의 집에서 요양이나 하는 것이 아버지 암투병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암투병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아버지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모르긴 몰라도 힘들고 험한 일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돈도 받을 수 없었을 테니 엄마는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밖에 나가 일을 했어요. 아마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늘 녹초가 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도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건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병간호라고 해서 별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때 맞춰 식사 챙겨드리고 약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시면서부터는 부축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제가 뭘 어떻게 더 많이 해드려서 아버지 상태가 호전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고 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니 그게 슬프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냅다 내달려 집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은정아, 왜 이렇게 뛰어다녀? 그러다 넘어진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뭘 두고 간 거야? 그게, 나 아버지랑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걸 그걸 차려주러 왔다는 거야? 아이, 참, 아버지도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점심 차려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랑 점심 같이 먹으러 왔다니까요. 학교에다가는 뭐라고 하고 온 거야? 학교도 어차피 점심시간인데요, 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오늘은 이왕 온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마. 아버지 신경 쓸 곳 없단 말이다. 어? 학교도 가까운데요, 뭐. 그리고 아침에 도시락 싸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 와서 아버지랑 같이 차려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데요.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은정아, 내가 너를 돌봐줘야 하는데 아버지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야. 도시락 싸기 싫어서 꾀도 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점심 준비를 하는 내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셨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집을 오가기까지 하며 아버지와 삼시세끼를 다 같이 먹었답니다. 저 없이 아버지 혼자 드시면 아무래도 식사를 진짜 조금밖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드셔야 약도 드시고 하실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스스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 하나예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니 저와 아버지는 특별히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제 안에 살아계시고 저는 힘들 때마다 제 마음속 아버지께 말을 걸곤 한답니다.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고 든든한 모습의 아버지시고 그런 아버지는 제게 커다란 의지가 되는 분이셨어요. 엄마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와 둘이 남게 됐고 물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었으니 엄마가 버는 돈으로 두 식구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엄마는 입버릇처럼 집 없는 서름까지 겪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집 없는 서름이란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치를 떠는 걸 보면 분명 엄청 괴로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 중에도 저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고 저는 그나마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독종 소리 들어가며 공부해서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가서도 공부만 하고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린 덕분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끝에 막상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허무감 같은 게 몰려오기도 했어요. 딱 그럴 즈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저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던 덕분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바로 그날 저는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가족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다른 의미인 것인지 결혼 전에도 시댁에 인사를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보다 형편도 좋고 시부모 두 분 다 건강하신 편이고 남편에게는 계모인 시모 소생의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어서들 와라. 그래, 여행은 즐거웠고 둘 다 얼굴이 좋아졌구나. 네, 어머님 잘 보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식구들 입이 짧아서 잘 먹지도 못한다고 조금만 해서 보내시라고 했더니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요즘 이바지 음식 같은 거 생략도 많이 한다던데 말이야. 감사하다고 전해라. 진수는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진수? 걔가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있어? 휴일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잖니. 너는 형이 되어서 어쩜 그렇게 동생한테 무심한지 속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수 취직도 했는데 아직도 도서관에 나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회사 뭘 믿고 오래 다니겠어. 어디라도 빨리 이직을 해야지.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딴다고 공부하러 다닌다. 네 동생한테 관심도 가져라. 네가 그러니 진수가 형을 더 어려워하잖니. 그저 말수가 좀 없고 조용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던 배다른 시동생은 알고 보니 여러모로 남편에게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모로 남편보다 못하다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못하나 확실하게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시모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더 위축되어 시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매사 조심하면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동생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또 시모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시모 성에 안 차는 거죠.
사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내세울 것도 없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지신 것도 아니어서 저 스스로 제가 그리 좋은 신부감은 아니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동생이 만난다는 아가씨는 조건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고 형편은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그 아가씨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 시모가 그런 아가씨를 좋다고 할 리가 없었죠. 게다가 저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저 하나만 보면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 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거잖아요. 저보다 못한 여자를 시동생 짝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랑 비교되는 게 더 싫으셨을 테니까요. 시모는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경계하고 의식하는 게 제 눈에는 고스란히 보이고 느껴지는데 시부모도 남편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죠. 시모의 그런 모습은 특별한 날 식사 자리 같은 가족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자꾸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안마기 하나 샀어요. 꽤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잘 쓰마. 당신 안 그래도 안마기 하나 사야겠다고 찾아보더니 잘 됐네. 그렇긴 했는데 둘째가 생일 선물로 운동기구들을 사줬잖아요. 좀 찾아보니까 결국은 운동을 해야 하는 거래요. 마사지 그런 거 백날 받아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둘째가 모처럼 기특한 짓을 했네. 운동기구들을 샀어? 아니,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조그만한 것들. 맨손 운동하는 것보단 좀 나은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비싼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큰애는 어려서부터 뭐든지 쉽게 얻는 게 익숙해서인지 매사 좀 쉬운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둘째는 좀 느려도 저렇게 항상 노력해서 얻으려는 게 기특하죠.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좀 황당했어요. 생신 한참 전부터 다리 아프다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거의 안마기를 사달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안마 의자까진 저희도 부담이 돼서 못 해드렸지만 다리 안마기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평도 좋은 걸로 골랐다고요. 가격도 만만찮아서 큰맘 먹고도 손 떨면서 결제한 건데 반응이 시큰둥하셔서 왜 이러시나 했더니 세상에 이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시동생이 선물한 운동기구라는 건 폼롤러, 마사지볼, 스트레칭 밴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큰맘 써서 준비한 저희 선물이랑 비교해서 추켜 세우는 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안마기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그 비싼 걸 선물해드린 건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러려니 해. 우리 선물에 비해서 진수 선물이 너무 약소하니까 괜히 진수 무안할까 봐 그러셨나 보지 뭐. 자기는 참 마음도 좋아. 그게 그렇게 보였어? 그걸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되주시면서 쉽게 얻는데 익숙하다, 어쩐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서 도련님은 노력파라고 바로 딱 갖다 붙이는 거 못 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수보다 더 잘했으니까 진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건 있었어. 그냥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버려. 그럼 간단한데 뭘 그래. 참 쉬어서 좋겠네. 그러면서 괜히 아버님한테 자기 약점 들춰내려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도련님 칭찬이 하고 싶으면 그것만 하시면 되지 왜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기분 나빠. 아유, 그럴 것 없다니까. 그런다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진수만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정작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으실걸? 시모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자기 아들 도련님을 높이는 말들은 끊임없이 하면서 남편에 대한 시부의 신뢰를 흐리고 싶어 했어요. 시부가 옛날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보수적인 분이라 아들밖에 모르시고 그중에서도 장남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상당하셨거든요. 시모는 그게 늘 불안한데 도련님이 제 남편보다 못하다 싶으니 더 조급한 것 같았죠. 시동생이 시모 마음에 차지 않는 동서와 결혼한 후로는 제 평판 역시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제 흠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저보다 늦게 시집 온 동서가 저보다 일찍 아이를 갖게 되니 시모는 신이 나서 가족 모임을 소집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집안에 모처럼 경사가 났잖니.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식구들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둘째야, 축하해. 오늘 네가 좋아하는 것 많이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으렴. 동서 축하해. 서방님도 축하드려요. 결혼하자마자 좋은 소식 들려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도 얼른 좋은 소식 들려줘야지. 집안에 장손이 먼저 태어나야 하는 건데 말이다. 네,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아유, 예, 며느라기. 네가 일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건 아니니? 보니까 야근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서야 뭔. 그래가지고 어디 애가 들어서도 제대로 자라긴 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워라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둘 다 좋아요. 그렇담 다행이지만 네가 나이도 적지 않고 그렇다 보니 걱정이 되는구나. 일도 좋지만 여자로서 아내나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한 건데 요즘 애들은 통 그런 게 없어. 그래도 우리 둘째는 살림 참하게 하면서 내조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기특하지. 아니, 정말 진짜 너무 억울해서 당장에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시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워커홀릭으로 몰고 일 때문에 아이 갖는 것도 뒷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고 약이 올라 죽겠는데 남편은 계속 시부가 장남인 남편을 편애하니 시모가 더 그러는 걸 거라며 이해하자는 말만 했죠. 그러니 저 혼자 난리를 칠 수도 없고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모는 동서가 가진 시동생 아이가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동서는 딸을 낳았어요. 시모는 세상 무너진 것처럼 실망하더군요. 그러게 심보를 좀 곱게 쓰실 것이지. 저는 속으로 저 혼자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임신을 했고 저는 시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시모의 질투가 얼마나 심해졌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모 속도 모르고 시부는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다고 유난스럽게 좋아하시더니 남편한테 유산 일부를 증여하시기도 하셨어요. 자고로 집안은 장남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하시며 재차 3차 강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시부가 드러내놓고 장남과 장손에 대한 편애를 보이시니 시모뿐만 아니라 늘 말없이 기죽어 있는 것 같던 시동생과 동서까지도 시부에 대한 서운함을 저와 제 남편에 대한 반감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모가 중간에서 이간질 같은 것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원인 제공은 시부가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시부가 지나치게 그러신다 싶긴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시모와 시동생 내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하게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모함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 이 다리 힘 좋은 것 좀 봐. 근육도 탄탄한 게 벌써부터 남다르잖아. 커서 뭐가 되렸는지 뭐가 돼도 될 놈이란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몸이 탄탄한 것 같긴 해요. 아직 어린애인데 힘도 제법 세고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길질을 어찌나 세게 했다고요. 어떤 애가 태어나려나 했었는데 저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탄탄한 몸을 타고나도 먹이는 걸 잘 먹여야지. 타고난 것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애한테 신경을 좀 더 쓰렴. 네? 먹이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걸요. 파는 것도 비싸고 좋다고 해서 무작정 사다가 먹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너 가뜩이나 일한다고 애 옆에 붙어있는 시간도 짧으면서 뭘 제대로 알기나 하니? 끼니며 간식이며 엄마가 옆에서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매일 애 먹일 것들 챙겨놓고 나가고 애 봐주시는 분께도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어머니. 글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애한텐 좋을 게 하나 없지. 너도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늘 쉬기 바쁘잖니. 애 엄마는 자고로 부지런해야 하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걸핏하면 일하는 여자들이라고 저를 싸잡아 폄하하시고 어떻게든 저를 무능하고 나태한 엄마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 손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이라고요. 아무리 제가 제 아들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어머님보다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대드는 거니? 여보, 얘 좀 보시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장남의 맏며느리, 이제 장손까지 싸고더니 이제 며느리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를 들이받았더니 시모는 불에 댄 사람처럼 파르르 난리를 쳤고 그 모습을 보고 시부는 헛기침만 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시모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며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저와 시모의 그런 관계가 공공연한 것이 되었으니 시부나 남편도 중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 채로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시모와는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지만 가족 모임 등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선 서로 좀 더 조심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손주한테는 저나 제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대놓고 흠을 잡으려 하시는 것 같진 않았고 비교적 잘해주시는 편이었죠. 가끔 시모가 제 아들을 봐주실 때도 있고 그랬어요.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제 아들을 시모가 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봐주시는 이모님은 시모가 미리 약속된 일이라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는 미리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시모께 당부를 하긴 했어요. 시모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이 시부 생신이라 가족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저녁을 다 먹고 동서와 뒷정리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애 몸에 이 상처가 다 뭐냔 말이다. 아우, 세상에 무서워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상처는 없었는데. 네가 애 모욕시킨 게 언제야? 네가 애 몸을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은 아니어도 직접 시킬 때도 많아요. 너 또 그렇게 너 잘났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너더러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외에는 저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왜 이러세요? 이것 봐. 애 몸에 이런 상처가 있는 걸 보고 어느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니? 너는 엄마라는 게 애 상처 살피는 것보다 시모한테 대드는 게 먼저야? 이래도 신경쇠약이 아니라는 거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애 상처는 제가 살필 테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보니 수상하구나. 네가 이런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애를 심하게 다룬 거 아니냐고. 내가 너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다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쩌면 좋아.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모는 제가 애를 심하게 다루다가 애 몸에 상처까지 나게 한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좀 바쁘긴 했거든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는 시모가 교묘하게 그걸 이용한 게 분명한데 시모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는 남편마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 일로 남편과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때 제 아들 몸에 생긴 상처는 시모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시모가 제 아들을 말도 없이 데려가서 봐주신 이후 바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괜히 애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가 그런 거 아니냐고 다그쳐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시모가 그랬다는 심증을 갖고 있었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속상했지만 회사 일들이 정신없이 몰아치기도 했기에 뒤틀린 일들을 바로잡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날이 됐는데 집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서 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나오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아들 봐주시는 이모님, 남편, 시모한테도 무작위적으로 걸려온 전화였고 그들이 저를 그렇게 찾은 이유는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모든 책임과 화살은 제게 쏠렸죠. 내가 무슨 사달이 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네가 그 잘난 회사 다닌다고 애를 방치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어머니, 지금 애가 없어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네가 지금 뭘 잘한 게 있다고 눈 똑바로 뜨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은 지금 제가 애를 어떻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해. 지금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야. 애부터 찾아야 하잖아. 참담한 그 상황에서도 시모가 저를 몰아세우는 것이 억울해서 할 만한 것인데 그것이 남편에겐 저를 외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니 저는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더군요. 실종 신고를 해놓고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작은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니 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남편도 저도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시모는 제가 아이에게 무심했고 걸핏하면 아이를 방치했다며 과장된 증언과 증거를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이웃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것인지 제가 전에도 애를 방치한 전력이 있다며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저를 음해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회사를 다니느라 아들을 내팽개친 무정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아들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했습니다. 아들 찾으러 다닌다고 회사 일도 그르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 저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해고되기까지 했어요. 한순간에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증발해버렸고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빈 껍데기가 된 채 친정으로 돌아가 칩거하며 살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고 어딜 가나 사라진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거든요. 친정 엄마에게도 그런 불효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없이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한 친정 엄마께도 너무 죄송했지만 그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3년 만에 엄마마저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더욱 집안으로 꽁꽁 숨어들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맘만 먹으면 집 밖에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소한의 노동으로 먹고 살 돈을 벌었고 식료품이며 생필품 같은 것들도 온라인 주문만 하면 바로 현관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 그런 식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했지만 집은 냉기만 가득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저의 상실감과 공허함을 증폭시키는 증거들일 뿐이었어요. 창문도 거의 닫아놨고 커튼도 항상 쳐져 있었죠.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햇빛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와 어둡게 매몰된 제 마음을 비추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다닐 것 같지 않은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싫어서 최소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 가스 점검 같은 걸 해야 할 때도 최대한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현관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봉사 모임에서 작은 손길이라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쇄물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는데
처음엔 그 쪽지를 보자마자 그대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쪽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십수년을 누가 가둬둔 것처럼 집안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와 하게 된 일은 결식 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밥봉사였어요. 시모는 저를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사실 전 누구보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끼니 챙겨드리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회사 다니면서도 남편이나 아이, 또 제가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음식도 제법 잘했어요. 물론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고립된 삶을 사는 동안은 제대로 된 요리를 한 적이 없었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전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 스스로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곤 해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순 없었어요. 아직 50대 초반밖에 안 됐고 한창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다시 그런 삶에 뛰어들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빈 껍데기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삶에서 조금 깨어나긴 했으나 모든 것을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봉사활동 이상이 될 순 없었죠.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봉사활동 일정이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덜어 만들어졌으나 일부러 충분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건 여전히 제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날들 보내던 어느 날, 그날은 무료급식 자원봉사가 있는 날로 급식소 배식이 끝나고 급식소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봉사를 나갔어요. 보통은 차가 움직이는데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은 제가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을 살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게 좋았어요. 보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감정도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도시락을 챙겨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위태롭게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봤어요. 낮은 경사이긴 해도 내리막길이었는데 배달기사가 운전이 미숙한 것인지 영 걱정스럽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내리막길 끝에서 저와 그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지 뭐예요. 제가 그 오토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재빨리 피하지 못해 결국 사고가 나긴 난 거예요. 그 바람에 오토바이 기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제가 들고 있던 도시락들도 다 쏟아져 버렸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 기사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지 자기 몸 살피는 것보다 쏟아진 제 도시락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락이 다 쏟아져서 못 먹게 됐는데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이라도. 아니, 괜찮아요. 음식이야 다시 만들어 담으면 되는 거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은 것 같다고 안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해요. 그러다 더 큰일 나요. 전 괜찮아요. 자주 넘어지는데요, 뭐. 커다랗고 시커먼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당황하고 겁먹은 것 같았고 꽤 앳된 아이 같더라고요. 그 처지가 딱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 도시락을 주워주는 그 배달기사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팔찌는 예사 팔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잠시만. 그 손목에 그 팔찌 총각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이거요? 이건 저희 어머니 건데 왜 그러세요?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손목에서 뺀 적이 없다고요.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 총각 거라고? 늘 하고 있었다고? 왜 이러세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금부치하고 다니면 안 되나요? 훔친 거 아니에요. 제 거 맞다고요.
제가 너무 놀라 손목을 덥석 잡으니 배달기사는 저를 경계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그러자 그 배달기사가 헬멧을 벗으며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저를 빤히 쳐다봤죠. 헬멧을 벗은 그 배달기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팔찌, 제가 그 팔찌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팔찌는 저희 친정아버지 유품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 팔찌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어르신,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아니, 그럴 것 없어요. 그럴 일은 아니야. 그저 어디 좀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 좀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바람에 배달기사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집이 바로 앞이었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쉬며 정신을 차린 저는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일어나 앉아 다시 그 배달기사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엿한 청년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늙으니까 주책맞게 계속 눈물이나 흘리고.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팔찌가 뭐길래 그렇게 놀라신 거죠? 혹시 이 팔찌를 아세요? 그 팔찌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유품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 팔찌를 하나뿐인 내 아들에게 채워줬었지. 아들이 세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처음 채워줬는데 팔찌가 커서 체인을 2바퀴나 돌려서 채워줬었어요. 이 팔찌는 아버지가 군대 전역하면서 직접 맞춘 거라서 같은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팔찌가 엄마 거라고 했나요? 기억이 있나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뚜렷하지 못해요. 버려진 건지 길을 잃은 건지 혼자 헤매다가 발견됐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손목에 채워진 이 팔찌가 소중하다는 건 알아요. 어렴풋하지만 엄마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채워준 것 같기도 했고요. 그 기억이 왜곡된 기억일지도 모르지만 전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요. 이 팔찌는 엄마가 제게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팔찌가 어르신이 아는 그 팔찌가 맞나요? 그래요? 그럼 어르신이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아들 그때 그렇게 잃어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엄마? 엄마라니 정말 우리 엄마가 맞으세요? 아들이 하고 있는 팔찌와 헬멧을 벗은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아들임을 직감했지만 그렇다고 불쑥 아들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네 엄마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죠. 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즐을 맞춰가고 싶었던 것인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아들이 확실한 거예요. 전 그제야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원 없이 소리내어 울었고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하던 아들도 이내 제품에 제대로 안 끼며 제 등을 쓸어주기도 하고 아들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되어 아들 손을 맞잡고 앉았어요. 2바퀴를 돌려감아도 커서 겉돌던 팔찌가 이제는 아들 손목에 제대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갓 20살이 된 제 아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들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보육원에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아들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엄마잖아요. 아들 표정,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새어나오는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용케도 이 팔찌를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팔면 제법 돈이 됐을 텐데 그럴 생각은 안 했어?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나와서 독립을 해야 했을 땐 한푼이 아쉬웠으니 팔 생각도 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몹시 소중한 팔찌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채워주던 엄마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제 기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팔아버리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이 팔찌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이 팔찌 주인이셨던 네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기억을 잃었어도 제 친정아버지 유품인 그 팔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준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팔찌만큼이나 소중하게 보관 중인 물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엄마,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혼자가 된 날의 기억에 관련된 물건인 것 같아서 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뭘 또 갖고 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 어디 한번 꺼내와봐. 엄마가 기억하는 물건일지도 모르잖아. 여기, 이거예요. 여자 옷. 아마도 코트 같은 옷의 단추 같죠? 아니, 이걸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알고 있는 게 없냔 말이야. 알아요? 엄마 옷에 있던 단추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듣기론 제가 발견될 때 이 단추를 꼭 쥐고 있었대요. 누가 좀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면서 나 데리러 올 거라고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게 전부예요. 전 아들이 꺼내놓은 단추를 본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시모에게 맞춰준 예단 코트의 단추였거든요. 당시 꽤 고급 부티크에서 맞춘 것으로 단추 하나하나에 다 이니셜까지 새겼었는데 확인해보니 그 단추가 맞더라고요. 그 코트 맞춰드리면서 친정엄마랑 가격 보고 기함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약이 오르거든요. 큼직한 진주가 박힌 동그랗고 예쁜 단추로 단추 하나에도 공이 많이 들어간 거라 쉽게 잊을 수가 없었죠. 아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인적도 드문 늦은 밤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더래요. 거기 앉아서 계속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짐작에 시모가 제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 버리고 온 게 틀림없다 싶었죠. 아들이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할머니가 자기를 두고 가려는 걸 눈치채고 붙잡았고 시모는 그걸 뿌리치고 가면서 단추가 떨어진 걸 거예요. 그 단추가 큼직하고 동그란 것이 아이 손에 꽉 쥐기 딱 좋은 모양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짐작하고 유추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됐습니다. 우선 아들을 찾았으니 이혼한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전남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옛날 직장 동료들 중에는 연락을 이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부서별 조직도를 보니 전 남편이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꼭 전 남편이 아니어도 아는 사람 이름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바로 전 남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회사, 저의 전 직장이기도 했던 그곳으로 전화를 해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후 연결된 전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나예요.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니죠? 당신 목소리는 그때랑 똑같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찾는 거지? 잃어버린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내 아들을 찾았다고요. 뭐? 사실이야?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거야? 나한테는 연락 온 게 없어.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애는 건강해?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경찰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알아본 거라고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헤어진 내 아들이 20살 청년이 돼서 나타났어요. 내 앞에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 전 남편은 숨소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런 전 남편을 붙들고 전화로 이전 시모의 만행을 까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 시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다행히 두 분 모두 정정하게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전 남편에게 이전 시댁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시댁 방향으론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제 발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더군요. 그렇게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보자마자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건 전 남편과 아들이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땐 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자란 아들의 얼굴은 딱 그 나이 무렵의 전 남편 모습과도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쏟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듣고 싶기라도 한 듯 제게 다그쳐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제는 남남이 된 전 남편과 저는 되찾은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전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희 세 사람을 보고 이전 시부모는 기야말 정도로 놀라셨어요. 영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장손을 다시 만난 시부는 제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시고 덥석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시모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봤죠. 왜요? 너무 놀라 기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당황스러우신가요? 뭐야? 얘가 10수년 만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뭐라는 거야? 침착하세요. 이러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식구들이 다 알아채겠어요. 내가 뭘? 내가 당황할 일이 뭐며 침착할 일이 뭐야? 네가 지금 내 손자 찾아왔다고 생색이라도 내려는 게냐? 네 손자 이전에 네 아들 찾은 건데 네가 유세 떨 일이야? 제가 잘못해서 애 잃어버린 거라고 죽일 듯이 몰아세우셨던 분이시죠? 그때 저한테 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당해보세요. 제 아들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 당신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장손을 누가 뭘 어쨌다고? 아니, 여보, 무슨 그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세요? 딱 봐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안 보이세요? 네, 저 제정신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다가 그 낯선 곳에 버리고 와서 아무 죄 없는 우리 모자를 지금까지 생리별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너 다시 말해봐라. 뭐가 어째? 우리 장손을 내다버린 게 이 사람이란 말이냐?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요. 친구도 없이 저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조용히 하지 못해? 가만히 있어. 여기, 이게 그 증거예요. 이게 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게 뭐 흔해 빠진 단추 아니냐?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야? 흔해 빠진 단추가 아닌 건 잘 알 텐데요. 내가 예단으로 해온 코트 단추였고 그 옷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며 자주 입었는데 그리고 내 아들 갖다 버린 그날도 그 옷을 입었었죠. 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해? 이런 모함이 어디 있어? 너 정말 죽고 싶어? 그게 내 단추라고 누가 그래? 같은 옷이야 얼마든지 있지. 연세가 드시면서 총기가 흐려지셨나? 이 단추에는 당신 이름 이니셜도 새겨져 있다고요. 이래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 옛날 시모가 저를 몰아세웠던 것 이상으로 저는 거세게 이전 시모를 몰아세웠고 전 남편과 이전 시부까지 제 손에 쥐어진 증거를 보고 시모를 비난하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발뺌하던 시모는 모두가 돌아서서 시모를 비난하니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 그 단추 그거 내 단추야. 내가 쟤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온 거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캐캐 묵은 그깟 오래된 단추가 무슨 증거가 될 것 같아? 증거가 된다고 치자.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넌 배웠다는 애가 공소시효도 모르니? 어머니, 어떻게 정말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왜요? 왜?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아버지는 장남의 장손 타령만 하고 네 부부는 나를 무시하기만 했지. 다 인과응보야.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당신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또 있는데 말이야. 공소시효. 지금 그거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나 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허튼 수작하지 마. 네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 말릴 것 같니? 너야말로 당황하지 마라. 아동학대 범죄특례법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도 몰라요? 몰랐겠지. 알았을 리가 있나. 알았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진 못했겠지. 공소시효 아직 충분하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 이전 시모는 새파랗게 질려서 풀썩 주저앉아 이전 시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듯 했으나 이전 시부가 그걸 받아줄 리가 없죠. 시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쳐넣어야 한다고 저보다 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시모를 형사고발했어요. 오래된 물건이긴 했지만 증거로서의 가치까지 빛이 발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의 자백이 있었고 그 자백을 들은 증인이 몇 명인가요? 게다가 제 아들이 저희가 이전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다 녹음까지 했더라고요. 사전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도 아닌데 확실히 젊은 아이라 그런지 그런 쪽으로 대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시모가 정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시모의 죄질이 워낙 나쁘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에 실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흐르니 배다른 시동생이 찾아와 빌더군요. 형수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노무를 감옥살이라도 시키실 작정인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그 벌 다 받으며 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내 맘은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벌은 내가 아니라 판사님이 내리는 거잖아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는데요. 저를 봐서라도, 아니, 저를 평생 형수님 뜻대로 부리고 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형수라는 소리도 듣기 거북하지만 존경이요. 한때 나도 그쪽을 안타깝게 여기고 잘해주려고 했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난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진 않을 거예요. 이전 시동생이 아무리 눈물로 동정에 호소한다고 해도 제 아들과 저희 식구의 잃어버린 10수년은 어떻게 해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시모라 불렀던 그 여자에게 아무리 가혹한 벌을 내린다고 해도 그게 보상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죗값은 확실히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전 시모는 예상대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에요. 이전 시동생은 철없는 소리를 하며 이전 시부에게 매달리다가 시부 눈 밖에서도 완전히 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전 시부도 이제는 그 모자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10년도 훌쩍 넘게 흘러버린 잃어버린 그 세월의 공백을 알뜰하게 채워가며 살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적에 잘 먹던 음식을 해줬는데 그 맛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입맛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걸 발견하고 둘이서 참 많이 웃기도 해요. 제가 챙겨주지 못한 생일이 10번도 넘잖아요. 그 생일도 다 찾아줄 거예요. 그냥 아무 날이나 생일로 정하고 진짜 생일처럼 보내곤 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졸업하던 날, 시험 보던 날 그런 것도 하나도 챙겨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보상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곧 군대도 보내야 하네요. 어떻게 다시 만난 아들인데 또 군대에 보내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 뒷바라지만큼이라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설레기도 해요. 때 놓치고 다 지나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그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전 남편과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기는 해요. 저와는 이미 남이 되어 멀어진 사람이지만 제 아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장남, 장손 타령하시는 이전 시부에게도 제 아들은 귀하디 귀한 존재이니
가끔 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이전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다시 만난 아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편안한 모습이 아닐까 해요. 앞으로의 일들은 저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제 아들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저도 세상 밖으로 나와 지금부터라도 새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자원봉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겨우 50대 초반인데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더 근사한 엄마이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저를 위한 응원도 아낌없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